안녕하세요. 브릿지 김효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도 대규모 전세 사기 의심 사례가 등장했죠. 이번 전세 사기 피해가 중점적으로 발생한 곳은 이른바 근생빌라라고 불리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논의 중인 국회에서도 이 근생빌라가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떠올랐는데요. 눈물의 근생빌라 이야기 브릿지가 전해드립니다. 근생빌라는 상업용 근린 생활시설 건물 내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한 주택을 말합니다. 주로 1, 2층의 근생시설과 3, 4, 5, 6층의 다세대 주택이 합쳐진 형태가 많습니다. 미용실, 세탁소, 카페나 슈퍼마켓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건축법상 근생시설에 해당하는데요. 이 상업용 공간에 주거용 부엌과 바닥 난방을 설치해 세입자를 받는 거죠. 허가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변경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불법 개조까지 하면서 근생빌라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각종 규제 때문입니다. 건축법상 다세대 주택은 최대 4층, 바닥 면적 합계 66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반면 근생시설은 용도에 따라 면적 제한을 피할 수 있고 층수도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 확보도 수월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한 세대당 최소 0.5대 이상의 주차 공간이 필요하지만 근생시설은 200제곱미터당 한 대가 주차할 수 있으면 됩니다. 부지 확보는 어렵고 수요는 많은 서울 도심일수록 근생빌라가 많은 이유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근생빌라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임대인이 근생빌라 여러 채를 소유해도 다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입 시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일반 취득세율 대신 상가 취득세율인 4.6%가 적용되고 종부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근생빌라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생빌라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운 좋게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저렴한 전세를 찾아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넣었는데 알고 보니 근생빌라였다면? 요즘처럼 역전세, 깡통전세가 기승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대항력을 갖췄으니 경매를 기대해볼까요? 불법 개조가 적발될 경우 소유자는 최대 시세의 10%인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려면 개조된 부분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시 추가 비용이 드는 데다 근생시설로 허가받은 층엔 더 이상 세입자를 받지 못하죠. 낙찰이 쉽지 않고 낙찰가도 낮습니다. 세입자가 우선순위를 갖췄더라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는 힘들어집니다. 근생빌라와 일반 빌라는 외관상 큰 차이가 없는데요. 단순하게는 일반 빌라 층수가 5층을 넘는 경우 근생빌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앞서 얘기한 대로 근생빌라는 일반 전세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지정해주는 경우에도 근생빌라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건물의 특징이 기재된 서류겠죠? 하지만 임대차 계약 전 주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에는 몇 층이 근생시설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층별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은평구의 한 빌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주소를 입력하니 8층까지 호실이 나오는데요. 등기부등본상 건물 내역에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돼 있죠. 다세대 주택이 8층이라니 느낌이 오지만 건축물 대장도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네요. 이곳은 근생빌라입니다.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서 매물이 나온 층의 용도를 살펴본 뒤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생빌라가 전세 사기 표적까지 되면서 국회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상품을 만들어 저리로 경락자금을 빌려주겠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근생빌라 세입자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일 근생빌라 세입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도 다세대 주택에 해당하는 층 세입자는 정부 지원을 받고 근생시설에 해당하는 층 세입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특별법상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위 의원들은 최근 은평구 전세 사기 사례까지 고려해 전세 사기 피해자 범위를 폭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지원 방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특별법이 언제 제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생빌라 양성화 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위반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승인해주는 조치는 지금까지 5번이나 진행됐습니다. 용도 변경한 다세대 주택과 옥탑방 등이 승인 대상이 됐습니다. 가장 최근 진행된 건 2014년입니다. 당시 2012년 12월 31일 완공된 건축물 중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물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 현재도 한시적으로 이를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이 8건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입니다. 정부의 반복적인 양성화 조치가 오히려 위반 건축물을 양산한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소유주가 아닌 건축주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로 건물을 지어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시설을 개조해 분양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건축주나 분양업자는 건물을 넘기면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물이 지어진 후 어느 단계에서 불법 개조됐는지 추적하기가 어려워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불법 건축물이 꾸준히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서민 세입자들이 본다는 점인데요. 근생빌라 양산을 근절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